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고 깊은 산골짜기 맑은 물이 흐르고 사시사철 바람이 머물다가는 고즈넉한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산세가 험하고 골이 깊어 세상 사람들의 발길이 쉽게 닿지 않는 이곳은 밤이 되면 호랑이 우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깊은 산중이었으나 낮에는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아 곡식이 잘 여무는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 한 그루가 마을을 지키듯 서 있었고 그 아래로는 맑은 개울물이 돌돌거리며 흘러내려 마을 사람들의 목을 축여주곤 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온 산을 붉게 물들이고 가을이면 황금빛 들판이 물결치는 이 아름다운 마을의 이름은 너티골이라 불렸는데 이곳에는 인심 좋기로 소문난 척하지만 실상은 곡간 열쇠를 쥐고 놓지 않는 최진사댁이 기와지붕을 뽐내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최진사댁은 그 마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집으로 소술대문을 지나면 넓은 마당이 펼쳐지고 그 뒤로 안채와 사랑채가 위풍당당하게 서 있어 보는 이들의 길을 죽이곤 했습니다.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천장에 닿을 때 쌓여 있었고 외양간에는 살진 소들이 한가로이 여물을 씹고 있었으니 마을 사람들은 최진사댁의 풍요로움을 부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집 담장 너머의 일을 궁금해했습니다. 그 집에는 수많은 하인과 머슴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돌석이라 불리었는데 성도 없이 그저 돌처럼 단단하고 굴러다니는 신세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돌석은 나이가 이제 갓 20을 넘긴 듯 보였으나 워낙 험한 일을 많이 하여 손마디가 굵고 얼굴은 검게 그을려 제 나이보다 들어 보였습니다. 돌석은 이 집의 다른 머슴들과는 달리 어디서 왔는지 부모가 누구인지 아무도 아는 이가 없었기에 더욱 천대받고 멸시를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아주 어릴 적 눈이 펑펑 쏟아지던 어느 겨울밤에 최진사댁 대문 앞에 강보에 쌓인 채 놓여 있었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 그가 누구의 핏줄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최진사는 그저 밥이나 축내는 입 하나가 늘었다며 혀를 찼지만 당시 안방마님이 불쌍히 여겨 거두어들인 덕분에 쫓겨나지 않고 헛간 한 구석을 차지하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돌석은 자라면서 그 은혜를 갚으려는 듯 누구보다 부지런히 몸을 놀렸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꼬준이를 도맡아 하면서도 싫은 내색 한 번 하지 않는 우직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해마다 봄이 오고 아지랑이가 피어오를 무렵이면 돌석의 일과는 동이 트기도 전에 시작되어 온종일 쉴 새 없이 이어지곤 했습니다. 그는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차가운 우물물로 얼굴을 씻고 마당을 빚으라는 것으로 하루를 열었습니다. 빗자루가 사락사락 바닥을 쓰는 소리는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고 그 소리에 잠을 깬 다른 머슴들은 이불 속에서 웅얼거리며 게으름이 피우곤 했습니다. 돌석이 마당을 다 쓸고 나면 어느새 동쪽 하늘이 불그스름하게 밝아오고 그는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가 땔감을 해오거나 소에게 먹일 꼴을 배우곤 했습니다. 그의 지게는 항상 남들보다 2배는 더 높게 쌓여 있었지만 돌석의 발걸음은 땅을 단단히 디디며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최진사댁의 마당 한편에는 커다란 장독대들이 줄지어 서 있었는데 돌석은 그 장독들을 닦는 일 또한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윤기가 반질반질하게 흐르는 장독들은 마치 돌석의 정성을 아는 듯 햇살을 받아 반짝거렸고 지나가는 바람조차 그 정갈함에 잠시 머물다 가는 듯 했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는 참모들은 돌석이 길어다주는 물이 가장 맑고 시원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행랑채에 머무는 다른 남자 하인들은 그런 돌석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틈만 나면 골탕을 먹이려 들었습니다. 그들은 돌석이 지나갈 때 일부러 발을 벌거나 그가 해온 땔감이 젖었다며 트집을 접기도 했지만 돌석은 그저 허허 웃으며 고개를 숙일 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돌석의 침묵은 비굴함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속내에서 우러나오는 단단함처럼 보였기에 그를 괴롭히던 이들도 결국에는 머쓱해져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천한 신분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품과 자존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일을 하다가 잠시 허리를 펴고 먼 산을 바라볼 때면 그의 눈빛은 머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맑고 깊어 마치 깊은 산속 옹달샘을 들여다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을 처녀들 중에는 그런 돌석의 모습에 남몰래 마음을 둔 이들도 있었으나 그의 신분이 워낙 미천하여 감히 다가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최 진사는 정자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하인들에게 얼음처럼 차가운 수박을 내오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뙤약볕 아래에서 밭을 갈던 돌석은 땀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잠시도 쉬지 않고 묵묵히 쟁기질을 계속했습니다. 소가 힘들어 거친 숨을 몰아쉬면 돌석은 소의 목덜미를 쓰다듬으며 누룽아 조금만 더 힘내자. 이 밭만 다 갈면 시원한 물을 줄게. 라고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워 마치 소와 대화를 나누는 듯했고 신기하게도 누렁이는 그의 말귀를 알아들은 것처럼 다시 힘차게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지나가는 스님 한 분이 혀를 차며 저런 귀한 상을 가진 이가 어찌 머슴 노릇을 하고 있는고 라고 혼잣말을 남기고 사라졌다는 이야기도 돌았습니다. 돌석에게도 견디기 힘든 순간은 육체적인 고달픔이 아니라 이유 없이 쏟아지는 멸시와 조롱이었습니다. 특히 최 진사댁의 집사 역할을 하는 칠성이라는 자는 돌석을 유난히 미워하여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습니다. 칠성은 주인의 앞에서는 간신처럼 알랑거리다가도 돌석 앞에서는 호랑이처럼 군림하려 들었습니다. 네 놈은 근본도 없는 놈이 밥만 많이 먹는구나. 그 밥값을 하려면 밤새 새끼라도 꼬아야지 라며 저녁밥을 먹는 돌석의 밥그릇을 걷어차기도 했습니다. 흙바닥에 쏟아진 하얀 쌀밥을 보며 돌석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이내 숨을 고르고 묵묵히 떨어진 밥알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물기가 서렸지만 그는 결코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땅거미가 내려앉으면 최 진사댁도 서서히 하루를 마무리하는 분위기에 젖어들었습니다. 안채의 불이 하나둘 꺼지고 하인들도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 고단한 몸을 누일 때 돌석은 외양간 옆에 딸린 작고 허름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겨울이면 황소바람이 들어오고 여름이면 모기가 들끓는 열악한 곳이었지만 돌석에게는 유일하게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였습니다. 그는 지프로 엮은 자리에 누워 천장의 석가래를 바라보며 하루의 피로를 풀곤 했는데 이때가 되면 그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돌석은 품속 깊은 곳, 저고리 안주머니에 항상 지니고 다니는 낡은 물건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것은 세월의 때가 묻어 색이 바래고 헤어진 붉은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그 주머니는 돌석이 처음 이 집에 버려졌을 때 강보 속에 들어있던 유일한 물건으로 그가 세상에 태어나 부모로부터 받은 처음이자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붉은 비단 위에는 금실로 수놓아진 문양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는데 너무 낡아서 무슨 그림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돌석은 그 문양을 손끝으로 문지르며 알 수 없는 그리움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비단 주머니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돌석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주머니의 입구는 아주 단단하게 묶여 있었고 매듭은 마치 풀어서는 안 될 금기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어릴 적 몇 번이고 그 매듭을 풀어보려 애썼지는 그때마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려 차마 풀지 못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돌석은 주머니를 여는 대신 그저 그것을 품에 안고 체온을 느끼는 것으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 주머니에서는 맡아본 적 없는 은은한 향기가 나는 듯했고 그것을 쥐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차분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와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는 밤이면 돌석은 주머니를 들고 마당으로 나가곤 했습니다. 그는 담장 아래 쪼그려 앉아 밤하늘에 떠있는 둥근 달을 올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를 낳아준 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 살아는 계실까? 어찌하여 나를 이곳에 두고 떠나셨을까?
수없는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대답해줄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밤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스치고 지나갈 뿐 세상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돌석은 달님에게 자신의 안부를 전하듯 그리고 부모님의 안녕을 빌듯 두 손을 모아 기도를 올렸습니다. 어느 가을밤 유난히 바람이 스산하게 불던 날이었습니다. 돌석은 여느 때처럼 마당 구석에서 붉은 주머니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인기척에 놀라 황급히 주머니를 품에 감췄습니다. 그곳에는 부엌일을 돕는 나이 지긋한 곱단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곱단 할머니는 돌석에 갓난아기 였을 때부터 젖동량을 해서 키워준 어머니 같은 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돌석의 곁으로 다가와 거친 손으로 그의 등을 쓸어주며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돌석아, 또 잠 못 들고 나와 있느냐. 밤이 차니 어서 들어가 자거아.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물기 어린 따스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돌석은 할머니를 보며 멋쩍게 웃어 보였습니다. 네, 할머니, 달이 너무 밝아서 잠시 나왔습니다. 할머니도 편히 주무셔야죠. 돌석은 자신의 비밀을 들키지 않아 다행이라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곱단 할머니는 이미 돌석이 무엇을 품고 있는지, 무엇을 그리워하는지 짐작하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돌석의 옷깃을 여며주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돌석아, 사람은 누구나 제 자리가 있는 법이다. 지금은 비록 거친 땅에 굴러다니는 돌 같아 보여도 언젠가는 귀한 보석이 되어 제 빛을 낼 날이 올 게다. 그러니 마음 굳게 먹고 기다려라. 할머니의 말은 돌석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꿈에서 돌석은 난생 처음 보는 화려한 기와집 대창마루에 앉아 비단 옷을 입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꿈속의 풍경은 너무나 생생하여 잠에서 깬 뒤에도 한참 동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는 붉은 비단 주머니를 더욱 꽉 쥐며 다시는 꿀 수 없을 것 같은 그 꿈의 여운을 간직하려 애썼습니다. 비록 현실은 냄새나는 헛간 방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희미한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겨우살이 준비로 분주했고 채진사댁 곳간은 수확한 곡식들로 더 가득 찼습니다. 돌석은 산더미 같은 장작을 패며 다가올 추위를 대비했습니다. 도끼가 나무를 찍어내릴 때마다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고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흘리는 땀만큼 정직한 것은 없다고 믿으며 언젠가 자신의 진심이 통할 날이 오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를 가만두지 않으려는 듯 마을 밖에서부터 심상치 않은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에서 높은 벼슬아치들이 무언가를 찾으러 전국을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바람결에 실려 너티골까지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물가에 모여 웅성거렸습니다. 들었나? 임금님이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신다던데? 아니야,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던데?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려져 최진사댁 사랑채까지 들어갔습니다. 최진사는 혹여나 자신에게 해가 될까봐 문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일렀고 집안 분위기는 묘하게 뒤숭숭해졌습니다. 하인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감돌았고 칠성은 이 기회를 틈타 자신의 입지를 굳히려는 듯 더욱더 하인들을 닥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 다녀온 칠성이 묘한 눈빛으로 돌석을 쏘아보며 지나갔습니다. 평소와 다른 칠성의 눈빛에 돌석은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뱀과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돌석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품속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해왔지만 그는 애써 태어난 척 장작을 패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탕, 탕, 탕. 도끼 소리가 유난히 크고 날카롭게 들리는 날이었습니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듯 잔뜩 흐려 있었고 까마귀떼가 낮게 날며 불길한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돌석은 그날따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자꾸만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산봉우리 너머로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앞으로 돌석에게 닥쳐올 거대한 시련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잠시 일손을 놓고 마른 입술을 축였습니다. 목이 탔습니다. 아무리 물을 마셔도 해갈되지 않는 갈증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목마름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에 대한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과 갈망이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주위가 어둑해지자 돌석은 외양간의 소들에게 여물을 주고 소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소들의 따뜻한 체온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오자 비로소 마음이 조금 진정되는 듯했습니다. 너희들은 걱정이 없어 좋겠구나. 돌석은 소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낯선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그닥, 다그닥. 고요한 시골 마을의 정적을 깨는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져 최진사댁 대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돌석은 숨을 죽이고 대문 쪽을 응시했습니다. 과연 누가 이 깊은 밤에 찾아온 것일까요? 그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마당의 낙엽들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돌석의 옷자락이 펄럭였고 품속의 붉은 비단 주머니가 가슴을 톡톡 건드렸습니다. 마치 준비해라, 이제 시작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돌석은 주먹을 꽉 쥐고 어둠 속에서 빛나는 대문 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평온했던 일상에 그리고 그가 지켜오던 작은 세계에 이제 곧 거대한 파도가 밀려올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흑투성이 머슴 돌석, 그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려오던 말발굽 소리는 최진사댁 대문 앞에서 멈추었고 이내 이리 오너라 하는 우렁찬 소리가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안채에서 잠을 청하던 최진사는 화들짝 놀라 버선발로 뛰어나갔고 하인들도 부스스한 눈을 비비며 하나둘 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대문이 열리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들어서니는 한양에서 내려온 최진사의 옛 버시자 조정의 관료인 박대감이었습니다. 박대감의 표정은 매우 심각하고 비밀스러워 보였으며 그의 뒤를 따르는 하인들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여 보는 이들로 하여금 마른 침을 삼키게 했습니다. 최진사는 박대감을 급히 사랑채로 모셨고 굳게 닫힌 문 뒤에서는 밤이 깊도록 은밀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마당에 남은 하인들은 주인의 눈치를 살피며 각자의 처소로 돌아갔지만 그 누구도 쉽게 잠들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진사 댁은 평소와는 다른 묘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사랑채에서 나온 박대감은 일찍 떠날 채비를 서둘렀고 최진사는 안절부절 못하며 그를 배웅했습니다. 박대감이 떠나자마자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한양의 궁궐에 큰일이 생겨 왕이 위중하며 잃어버린 왕의 혈육을 찾기 위해 암행어사들이 전국으로 흩어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소근거렸고 밭을 갈던 농부들도 잠시 일손을 멈추고 한양 쪽 하늘을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라님께 변고가 생기면 우리 같은 백성들만 죽어나는 것 아니오? 사람들의 불안은 안개처럼 퍼져나가 너티골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이러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가장 신경을 곤두세운 사람은 바로 최진사댁의 행랑아범 칠성이었습니다. 칠성은 눈치가 빠르고 셈이 빨라 이 집안의 실세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박대감이 다녀간 후 최진사가 하인들을 더욱 엄하게 단속하자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화풀이를 할 대상을 찾던 중 묵묵히 마당을 쓸고 있는 돌석을 발견했습니다. 돌석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아랑곳하지 않고 제 할 일만 하고 있었는데 칠성의 눈에는 그런 돌석의 태도가 건방지고 거슬려 보였습니다. 저놈은 천한 것이 주인이 근심하는데도 태평하구나. 내 오늘 저놈의 길을 확실히 꺾어 놓으리라. 칠성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돌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칠성은 돌석에게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아, 마당에 먼지가 그대로 있지 않느냐. 눈을 어디다 두고 비질을 하는 게야. 칠성은 다짜고짜 돌석이 쓸어놓은 낙엽 더미를 발로 차 흩뜨려 놓았습니다.
잘 정돈되었던 마당이 순식간에 엉망이 되었지만 돌석은 아무런 대꾸 없이 다시 빗자루를 잡았습니다. 돌석의 침착한 반응에 더욱 화가 난 칠성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 놈이 귓구멍에 막혔느냐? 대답을 안 해? 칠성의 고함 소리에 다른 하인들이 힐끔거렸지만 아무도 나서서 돌석을 편들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칠성의 괴롭힘은 단순한 화풀이를 넘어 집요하고 악랄하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칠성은 돌석에게 뒷산에 가서 굵은 참나무 장작을 해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오늘 안으로 지게 가득 채워오지 않으면 저녁밥은 꿈도 꾸지 말아라. 이미 해가 중천을 지나고 있었고 뒷산 참나무 숲까지는 왕복으로도 한참이 걸리는 거리였기에 이는 명백히 밥을 굶기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석은 군말 없이 지게를 지고 산을 올랐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돌석의 등 뒤로 찬바람이 쌩쌩 불어왔고 마른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기괴한 소리를 냈습니다. 돌석은 묵묵히 발을 옮기며 품속에 붉은 비단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주머니는 그에게 버틸 힘을 주는 유일한 부적이었습니다. 돌석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는 이미 사방이 어두워진 뒤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게에는 칠성이 요구한 것보다 훨씬 더 많고 질 좋은 참나무 장작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돌석은 땀으로 범벅이 된 채 마당에 장작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를 본 칠성은 놀라움보다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독한 놈 같으니라고 어디 두고 보자. 칠성은 돌석이 이를 완벽하게 해낸 것이 오히려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돌석을 단순히 괴롭히는 것을 넘어 이 집에서 아예 쫓아내버릴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독사처럼 차갑게 번들거렸습니다. 칠성은 하인들 사이에 교묘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 그거 아나? 돌석이 놈 밤마다 몰래 무언가를 주물럭거리며 중얼거린다네. 내 보기엔 주인 어른 방에서 뭘 훔친 게 분명해.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칠성이 밥을 먹을 때나 쉴 때마다 끈질기게 이야기하자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돌석이가 항상 가슴팍을 담싸고 다니긴 하던데? 정말 도둑질이라도 한 걸까? 의심은 잡초처럼 빠르게 자라났고 돌석을 바라보는 동료들의 눈빛에는 경계심과 차가움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돌석은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을 피하는 사람들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시려왔습니다. 돌석이 겪는 외로움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컸습니다. 밥을 먹으러 부엌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고 우물가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돌석은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어 답답했지만 변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외양간 옆 방에 틀어박혀 벽을 보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리도 모진 삶을 살아야 합니까? 돌석은 품속의 주머니를 꺼내 볼을 비비며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칠성의 계략대로 돌석은 점점 궁지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모두가 잠든 깊은 새벽에 부엌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돌석아, 자느냐? 낮은 목소리의 주인공은 곱단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주위를 살피며 돌석을 부엌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부엌 아궁이에는 아직 잔불이 남아있어 훈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할머니는 돌석을 아랫목에 앉히고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어서 마셔라. 속이 헛헛할 텐데. 돌석은 할머니의 따뜻한 배려에 울컥하여 고개를 숙인 채 숭늉을 마셨습니다. 따뜻한 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돌석의 거친 손을 잡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돌석아, 내 말 잘 듣거라. 요즘 돌아가는 꼴이 심상치 않다. 칠성이가 너를 잡아먹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어.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부엌문 쪽을 흘끔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네가 품에 지니고 다니는 그것 말이다.
내 눈은 속여도 남들 눈까지 다 속일 수는 없다. 칠성이가 그것을 노리고 있는 것 같구나. 돌석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주머니를 할머니가 알고 있었다니. 할머니는 돌석의 놀란 표정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네가 어릴 때부터 내가 너를 씻기고 입혔는데 모를 리가 있겠느냐. 할머니는 돌석의 품을 가리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절대 남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 내 목숨줄이 될 수도 반대로 너를 올가매는 덫이 될 수도 있어. 칠성이는 네가 돈이라도 숨겨둔 줄 알고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러니 당분간은 쥐 죽은 듯이 지내거라. 억울한 일이 있어도 꾹 참고 그 물건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 묻어두는 게 좋을 게다. 할머니의 조언은 뼈가 있고 살이 있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돌석은 할머니의 깊은 뜻을 알아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할머니. 제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돌석이 다시 방으로 돌아온 후에도 칠성의 감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틈만 나면 돌석의 방 근처를 어슬렁거렸고 돌석이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면 잽싸게 방 안을 뒤지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돌석은 할머니의 조언대로 주머니를 문 깊숙한 곳에 숨기거나 일을 나갈 때는 아무도 모르는 바위 틈에 숨겨두곤 했기에 칠성은 허탕을 지기 일쑤였습니다.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한 칠성의 조바심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돌석이 자신을 비웃고 있다고 착각하며 혼자 분을 사겼습니다. 이 쥐새끼 같은 놈, 어디 숨겼는지 내가 기필코 찾아내고 말 테다. 칠성의 집착은 광기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마을 밖 세상은 더욱 흉흉해졌습니다. 암행어자 출두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왔고 탐관오리들이 줄줄이 잡혀갔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최진사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이라도 하듯 곳간을 열어 마을 사람들에게 곡식을 조금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여주기식 선심이었을 뿐 최진사의 탐욕은 여전했습니다. 그는 집안 단속을 칠성에게 일임했고 칠성은 이 권력을 이용하여 돌석을 더욱 옥죄었습니다. 칠성은 다른 하인들을 시켜 돌석이 일하는 곳에 돌을 던지게 하거나 그가 먹을 밥에 소금을 잔뜩 뿌려놓는 등 유치하고도 잔인한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최진사 댁에 귀한 손님이 찾아올 것이라는 기별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한양에서 온 단순한 벗이 아니라 왕실과 관련된 높은 분이 잠시 머물다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진사는 가문의 영광이라며 들떴고 온 집안을 닦고 기름칠하느라 난리가 났습니다. 칠성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돌석을 곤경에 빠뜨리고 쫓아낼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귀한 손님이 오는 날 집안의 귀중품이 사라진다면 모든 의심은 평소 도둑으로 몰리던 돌석에게 향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칠성은 최진사가 가장 아끼는 자개함을 떠올리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칠성은 몰래 안채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달빛도 구름에 가려 어두운 밤, 도둑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인 칠성은 최진사의 방이 비어있는 틈을 타 재빨리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방 안에는 최진사가 아끼는 온갖 보물들이 진열되어 있었지만 칠성의 눈은 오로지 자개함 옆에 놓인 작은 옥합에 꽂혔습니다. 그 옥합은 최진사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갑오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옥합을 집어들고 품에 감췄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돌석을 파멸시킬 생각에 묘한 쾌감마저 느껴졌습니다. 칠성은 곧바로 돌석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돌석은 하루의 고된 노동에 지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칠성은 숨을 죽이고 방 안으로 들어가 돌석이 덮고 있는 낡은 이불 밑 깊숙한 곳에 옥합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마당에 선 칠성은 돌석의 방을 바라보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네 놈은 끝이다. 감히 내 눈밖에 나고도 무사할 줄 알았느냐. 칠성의 악랄한 웃음소리가 밤바람에 섞여 흩어졌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돌석은 꿈속에서 어머니의 품에 안기는 꿈을 꾸며 옅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진사 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진사가 아침에 일어나 옥합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대노한 것입니다. 이놈들아, 내 옥합이 어디 갔느냐? 당장 찾아오지 못할까? 최진사의 고함 소리에 집안이 쩌렁쩌렁 울렸고 하인들은 공포에 질려 마당에 집합했습니다. 최진사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하여 당장이라도 누구 하나를 베어버릴 기세였습니다. 이때 칠성이 앞으로 나서며 짐짓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으리, 밤새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으니 외부 소행은 아닐 것입니다. 필시 집안 사정을 잘 아는 내부의 소행이 분명합니다. 칠성은 말을 이어가며 슬쩍 돌석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듣기로 요즘 돌석이 놈이 수상한 행동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밤마다 무엇을 숨기기도 하고 재물을 탐내는 눈빛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진사의 시선이 날카롭게 돌석에게 꽂혔습니다. 돌석은 억울함에 고개를 저으며 앞으로 나갔습니다. 나으리, 아닙니다. 저는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합니다. 하지만 이미 칠성의 말에 넘어간 최진사는 듣지 않았습니다. 닥쳐라. 내 놈 방부터 뒤져보면 알겠지. 칠성아, 당장 가서 이놈 방을 샅샅이 뒤져라. 칠성은 기다렸다는 듯이 하인들을 이끌고 돌석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돌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는 결백했기에 두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칠성이 의기양양하게 방에서 나왔을 때 그의 손에는 옥합이 들려 있었습니다. 나으리, 여기 있습니다. 이놈 이불 밑에서 나왔습니다. 칠성이 옥합을 놓기 쳐들자 마당에는 싸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돌석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본 적도 없는 물건이 왜 자신의 이불 밑에서 나왔단 말인가. 그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최진사는 옥합을 확인하고는 분노에 차 돌석을 발길질했습니다. 네 이놈,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네 놈을 거두어 먹인 내하 미쳤지? 최진사는 길길이 날뛰며 하인들에게 멍석을 말아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놈을 멍석말이하여 뼈가 부러지도록 때려라. 그리고 관아에 넘겨 옥살이를 시킬 것이다. 돌석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나으리, 정말 아닙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은 경멸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행차를 알리는 꽹과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귀한 손님, 즉 암행어사 일행이 마을 어귀에 당도한 것이었습니다. 최진사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집안에 도둑이 들어 소란스러운 와중에 귀한 손님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무슨 망신인가. 일단 저놈을 헛간에 가두고 묶어두어라. 손님을 맞이한 후에 엄벌에 처하겠다. 하인들은 돌석을 짐짝처럼 끌고 가 어두컴컴한 헛간에 던져넣고 밧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칠성은 끌려가는 돌석을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헛간에 갇힌 돌석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흐느끼던 그는 품속의 붉은 비단 주머니가 밧줄에 눌려 가슴을 찌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통증은 그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누명을 쓰고 죽을 수는 없다. 돌석은 어둠 속에서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순박한 시골 청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살아남겠다는 강한 의지가 뒤섞여 있골거리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고 돌석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최진사 댁의 대문이 활짝 열리고 마침내 귀한 손님을 태운 가마와 수행원들이 마당으로 들어서자 집안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얼어붙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이는 젊지만 위엄이 서려있는 호방한 기세의 선비였는데 그의 눈빛은 마치 꿰뚫어 보듯 날카로워 감히 누구도 눈을 마주치기 어려웠습니다. 최진사는 허리를 굽혀 극진히 손님을 맞이하며 안채의 가장 좋은 방으로 안내하려 했으나 선비는 마당 한가운데 멈춰서서 집안의 분위기를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잠시 돌석에 갇혀있는 헛간 쪽을 향했을 때 칠성은 흠칫 놀라며 슬며시 그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선비는 아무 말 없이 칠성을 한번 쳐다보고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최 진사의 뒤를 따라 사랑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뒷모습에서 풍기는 기품은 예사 양반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설한 채에 주안상이 차려지고 술잔이 오가는 동안 최 진사는 손님의 비위를 맞추느라 진땀을 흘렸습니다. 그는 집안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소란스러운 점을 사과하며 도둑질을 한 머슴을 잡아두었으니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변명했습니다. 선비는 술잔을 기울이며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도둑질이라 집안에 쥐새끼가 한 마리 든 모양이구려. 헌데 그 머슴이 훔친 물건이 무엇이오? 최 진사는 옥합이라고 답하며 그 귀한 물건을 감히 천한 머슴이 탐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선비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매는 가늘게 휘어졌습니다. 옥합이라 그저 쌀 몇 줌이 아니라 옥합을 훔쳤다니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놈이거나 아니면 억울한 사연이 있는 놈이겠소. 선비의 말 속에는 뼈가 있는 듯했으나 최 진사는 눈치채지 못하고 그저 머슴의 질이 나빠서 그렇다고 맞장구 쳤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사랑채의 불빛은 꺼졌지만 헛간에 갇힌 돌석은 차가운 바닥 냉기에 몸을 떨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밧줄에 묶인 손목은 쓸려서 쓰라렸고 억울함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아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그를 위로해주는 것은 가슴품 속에 들어있는 붉은 비단 주머니의 온기였습니다. 돌석은 묶인 손을 힘겹게 움직여 주머니가 있는 가슴팍을 꾹 눌러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주머니는 평소보다 더 뜨겁게 느껴졌고 마치 살아있는 심장처럼 쿵쿵 뛰는 것 같았습니다. 돌석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도둑이 아니다. 나는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다. 하늘이 보고 있고 땅이 알고 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용기가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새벽, 헛간 문틈으로 희미한 달빛과 함께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돌석아, 살아있느냐?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돌석은 단번에 곱단 할머니임을 알아차렸습니다. 할머니는 헛간 문에 귀를 대고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내 이 늙은 것이 힘이 없어 너를 꺼내주지 못해 미안하다. 하지만 돌석아, 정신을 놓으면 안 된다. 저들이 너를 멍석말이 하려 들겠지만 너는 결코 꺾이지 말아야 한다. 할머니는 문틈으로 주먹밥 하나를 밀어넣으려 애썼지만 틈이 너무 좁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에 돌석은 헛간 안에서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죄가 없으니 벌을 받아도 당당합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밤바람에 섞여 흩어졌지만 그 절절한 마음만은 어둠을 뚫고 서로에게 닿았습니다. 그 시각 사랑채에 머물던 선비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뒷짐을 지고 느릿한 걸음으로 마당을 거닐며 집안의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소리가 나지 않아 마치 밤안개처럼 은밀했습니다. 그는 헛간 근처를 지나다가 누군가가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고 황급히 몸을 숨기는 곱단 할머니의 뒷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선비는 할머니를 쫓지 않고 굳게 닫힌 헛간 문 앞에 서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돌석의 거친 숨소리와 나직한 독백이 선비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게 주신 이 붉은 주머니가 부끄럽지 않겠습니다. 선비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붉은 주머니라는 말에 그의 뇌리에 스치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최진사는 마당에 하인들을 집합시켰습니다. 귀한 손님이 보는 앞에서 집안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의도였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멍석이 깔렸고 굵은 몽둥이들이 준비되었습니다. 칠성은 기세 등등하여 하인들을 지휘했고 헛간 문이 열리며 돌석이 끌려 나왔습니다. 밤새 추위와 공포에 시달린 돌석은 엉망진창인 몰골이었지만 두 눈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 진사 앞에 무릎 꿇려졌지만 고개는 숙이지 않았습니다. 최 진사는 그런 돌석의 태도가 괘씸하여 소리쳤습니다.
네 이놈, 죄를 지었으면 납작 엎드려 빌어도 모자랄 판에 그 눈빛은 무엇이냐? 칠진사의 호통에도 돌석은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으리, 저는 옥합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제 방에 누가 가져다 놓았는지는 모르겠으나 맹세코 제 짓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마당을 울렸고 이를 지켜보던 하인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당황하여 돌석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놈이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구나. 증거가 명백한데 어디서 혓바닥을 놀려. 칠성은 돌석의 뺨을 후려쳤고 돌석은 바닥에 쓰러졌지만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랑채 방문이 열리고 선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뒷짐을 진 채 천천히 마루 끝으로 걸어 나와 이 광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선비의 등장에 최진사는 머쓱해하며 칠성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어서 일을 처리하라는 신호였습니다. 칠성은 하인들에게 돌석을 멍석에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건장한 머슴 둘이 달려들어 돌석을 거친 멍석 위에 눕히고 둘둘 말기 시작했습니다. 돌석은 반항하지 않고 멍석 속에 갇혔습니다. 칠석은 몽둥이를 들고 멍석 위를 내리치려 했습니다. 이 도둑놈아, 뼈가 부러져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칠성의 몽둥이가 허공을 가르려는 찰나 선비의 낮은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멈추시오. 크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어 칠성의 팔이 저절로 멈춰섰습니다. 최진사는 놀란 눈으로 선비를 쳐다보았습니다. 손님, 집안에 비루한 일을 처리하는 중입니다. 못 볼 꼴을 보여드려 송구하오나 잠시 눈을 돌려주십시오. 그러나 선비는 천천히 마당으로 내려와 돌석이 말려있는 멍석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칠성이 들고 있는 몽둥이를 빼서 바닥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도둑질을 했다면 관아에 넘겨 국법으로 다스릴 일이지 사사로이 형벌을 가하는 것은 옳지 않소. 더구나 저 아이의 눈빛을 보니 보통 내기가 아니구려. 내가 직접 신문해보겠소. 최진사는 난처했지만 손님의 위세에 눌려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비는 하인들에게 멍석을 풀라고 명했습니다. 멍석이 풀리고 돌석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모습을 드러내자 선비는 돌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네가 훔치지 않았다면 어찌하여 옥합이 네 이불 밑에서 나왔느냐? 돌석은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다만 누군가 저를 해하려 함이 분명합니다. 저는 이 집에서 밥을 얻어먹는 머슴일 뿐 탐욕을 부릴 이유가 없습니다. 제게는 옥합보다 더 소중히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돌석의 말에 선비의 눈빛이 다시 한번 반짝였습니다. 더 소중한 것이라. 그게 무엇이냐? 돌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곱단 할머니가 절대 보여주지 말라고 했던 붉은 주머니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을 믿어줄 사람은 눈앞의 선비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칠성은 옆에서 비아냥거렸습니다. 소중한 거라니요. 필시 또 다른 훔친 물건일 것입니다. 저놈 품속을 뒤져보십시오. 칠성의 말에 선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석에게 다가갔습니다. 품속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보여다오. 그것이 훔친 물건이 아니라면 내 결백을 믿어주마. 돌석은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돌석의 손끝에 집중되었습니다. 돌석이 꺼낸 것은 낡고 색이 바랜 붉은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그 주머니를 보는 순간 선비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칠성은 그것을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저것 보십시오. 저런 비단 주머니를 머슴놈이 가질 리가 있습니까? 저것도 안방마님 방에서 훔친 것이 분명합니다. 칠성은 기회를 잡았다는 듯 돌석에게 달려들어 주머니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돌석은 필사적으로 주머니를 움켜쥐고 저항했습니다. 이것만은 안 된다. 이건 내 목숨이다. 둘이 엉겨붙어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주머니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끊어진 주머니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낡은 비단이 찢어지며 그 안에 들어있던 내용물이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햇살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는 그것은 바로 용의 형상이 정교하게 새겨진 옥패였습니다. 그 옥패가 흙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마당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진사는 그 물건이 무엇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선비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왕실의 직계 혈통만이 지닐 수 있는 세상에 단 몇 개밖에 없는 증표였습니다. 선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옥패와 돌석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칠성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옥패를 주워들며 외쳤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옥합에 이어 옥패까지 훔쳤습니다. 아주 큰 도둑놈입니다. 칠성이 옥패를 흔들어대자 선비가 천둥 같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네 이놈, 그 손 당장 치우지 못할까? 선비의 노호성에 칠성은 기겁하여 옥패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선비는 단숨에 칠성에게 다가가 옥패를 빼앗아 들고는 떨리는 손으로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앉아 돌석과 눈높이를 맞추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얻었느냐? 선비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영문을 몰라 두려움에 떨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갓난아기 때부터 지니고 있던 것입니다. 제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입니다. 돌석의 대답을 들은 선비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어느새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품속에서 마패를 꺼내들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선비의 외침과 함께 대문 밖에서 숨어있던 역졸들이 우르르 들이닥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최진사와 칠성은 혼비백산하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암행어사인 선비는 최진사나 칠성을 잡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역졸들을 제지하고 돌석 앞으로 다가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신, 왕명을 받들어 잃어버린 왕손을 찾아왔나이다.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경악했습니다. 머슴으로 살며 온갖 멸시를 받던 돌석이 왕손이라니. 최진사는 눈을 까디집고 기절할 듯 비틀거렸고 칠성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바지에 오줌을 지리고 말았습니다. 돌석은 멍하니 선비를 바라보며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왕손이라니요? 선비는 옥패를 돌석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 옥패는 전하께서 왕자님을 낳으신 후 직접 하사하신 것입니다. 간신들의 모략으로 궁이 어지러울 때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 충신에게 맡겨 밖으로 빼돌리셨으나 그 후 소식이 끊겨 전하께서 밤바다 눈물로 지새우셨습니다. 이제야 찾았습니다. 선비, 아니 암행어사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돌석은 손에 쥔 따뜻한 옥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낡은 비단 주머니 속에서 춥고 배고픈 밤마다 자신을 지켜주었던 그 돌덩이가 사실은 자신의 뿌리를 증명하는 보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지켜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돌석이가 왕자님이래? 세상에 그 착한 돌석이가?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너티골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최진사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인이 눈이 멀어 귀하신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칠성도 옆에서 머리를 땅에 찌으니어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돌석은 그들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 세월 겪었던 서름과 고통, 그리고 그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주었던 곱단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암행어사는 돌석에게 예법을 갖추어 말했습니다. 이제 궐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전하께서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석은 흑토성이 옷을 입은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달라진 신분과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신분 상승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하지 않고 증명되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 오늘따라 유난히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돌석은 시선을 돌려 구석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는 곱단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감히 다가오지도 못하고 멀리서 돌석을 바라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암행어사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서려다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흙 묻은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억울한 누명은 벗겨졌고 그를 괴롭히던 자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왕의 아들로서 그가 보여줄 모습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돌석의 다음 행동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당을 가득 메운 정적은 마치 폭풍전야의 바다처럼 무겁고 깊게 가라앉아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돌석을 죄인 취급하며 기세등등하던 최진사와 칠성은 이제 흙바닥에 머리를 쳐박고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고 있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마을 사람들과 하인들은 너무나도 엄청난 사실에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암행어사는 돌석에게 정중히 예를 갖춘 뒤 서리빨 같은 눈빛으로 최진사와 칠성을 내려다보며 호통을 쳤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크고 엄한지 마당의 흙먼지가 다시 일어날 지경이었습니다. 네 이놈들! 감히 왕손인 줄도 모르고 천한 머슴처럼 부려먹은 것도 모자라 도둑 누명까지 씌워 멍석말이를 하려 하다니 이는 능지처참을 당해도 마땅한 대역죄이다. 어사의 호통에 최진사는 거품을 물고 기절할 듯 비틀거렸습니다. 칠성은 얼굴이 백제장처럼 하얗게 질려 더 이상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짓이 단순히 머슴 하나를 괴롭힌 것이 아니라 나라의 귀한 혈통을 해하려 한 역모에 가까운 죄임을 껴닫고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바닥을 기어가며 돌석의 발치에 머리를 찍고 피가 나도록 빌었습니다. 왕자님, 아니 나으리, 소인이 눈이 멀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이 천한 것이 아무것도 모르고 저지른 짓입니다. 칠성의 비골한 울음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지만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싸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평소 그의 악행을 익히 알고 있던 하인들은 속으로 통쾌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들에게 불똥이 튀지 않을까 걱정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암행어사는 역졸들에게 명하여 최진사와 칠성을 포박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당장 이 대역죄인들을 묶어 형틀에 매달고 관하로 압송하여 국밥의 엄중함을 보여주어라. 내 친히 이들의 죄를 물어 엄벌에 처할 것이다. 역졸들이 밧줄을 들고 달려들자 최진사와 칠성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러내며 발버둥을 쳤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공포에 질린 최진사의 가족들은 안채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문틈으로 훔쳐보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두 사람은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 분명해 보였고 마을에는 피바람이 불어닥칠 것 같은 살벌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때 묵묵히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돌석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멈추시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소란스러운 마당을 단숨에 잠재울 만큼 묵직하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돌석은 천천히 암행어사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어사 영감, 저들의 죄가 크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오늘 이 자리는 피를 보기 위해 마련된 자리가 아닐 것입니다. 저들을 놓아주십시오. 돌석의 뜻밖의 말에 암행어사는 물론이고 잡혀가던 최진사와 칠성 그리고 마을 사람들까지 모두 깜짝 놀라 돌석을 쳐다보았습니다. 어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아니, 왕자님, 저들은 왕자님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자들입니다. 어찌하여 저들을 용서하려 하십니까? 돌석은 흙투성이 옷을 툭툭 털며 칠성과 최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 대신 깊은 연민과 알 수 없는 쓸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20년간 저는 이 집에서 먹고 자며 자랐습니다. 비록 험한 일을 하고 멸시를 받았으나 이 집이 아니었다면 엄동설안에 얼어 죽었거나 굶어 죽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칠성이 나를 괴롭힌 것은 그의 심성이 모자란 탓이지 내 목숨을 정말로 해하려 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이제 왕의 아들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데 그 시작을 원망과 복수로 물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돌석의 말은 듣는 이들의 가슴을 파고드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배우지 못한 머슴의 말이 아니라 만백성을 품을 줄 아는 성군의 자질을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암행어사는 돌석의 깊은 뜻에 감복하여 고개를 숙였습니다. 왕자님의 하해와 같은 은혜에 소신 감흡할 따름입니다. 전하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면 얼마나 기뻐할지 눈에 선합니다. 어사는 역졸들에게 포박을 풀라고 손짓했습니다. 풀려난 최진사와 칠성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멍한 표정을 짓다가 이내 돌석을 향해 넙죽 큰 절을 올렸습니다. 왕자님, 이 미천한 것들을 살려주시니 그 은혜 백골이 진토되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개과천선하여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최진사는 눈물 콧물을 쏟으며 맹세했고 칠성 역시 땅바닥에 머리를 박고 오열했습니다. 돌석은 그들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려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어나시오. 이제 지난 일은 모두 잊고 앞으로는 아랫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겨주시오. 상황이 정리되자 암행어사는 돌석에게 예를 갖추어 말했습니다. 왕자님, 이제 그 남루한 옷을 벗으시고 목욕 재개하시어 왕실의 법도에 맞는 의복을 갖추셔야 합니다. 어사의 지시에 따라 하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채의 가장 좋은 방에 뜨거운 물이 채워진 큰 통이 준비되었고 최진사는 자신의 옷 중에서 가장 귀하고 좋은 비단옷을 내어왔습니다. 돌석은 곱단 할머니가 데워준 물로 몸을 씻기 위해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자 지난 세월의 고단함과 묵은 때가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그는 물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이제는 더 이상 머슴 돌석이 아닌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야 함을 실감했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나온 돌석은 하인들이 준비한 옥색 비단 도포와 갓을 착용했습니다. 흑투성이 얼굴을 씻어내고 머리를 단정히 빗어넘기자 그의 모습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본래 가지고 있던 훤칠한 키와 뚜렷한 이목구비가 비단옷과 어우러져 영락없는 귀공자의 자태를 뽐냈습니다. 그가 방에서 걸어 나오자 마당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은 와 하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우리랑 같이 밭 갈던 돌석이 맞아? 사람이 옷이 날개라더니 정말 왕자님 같네 그려. 사람들은 경이로움에 가득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처녀들은 얼굴을 붉히며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석은 달라진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 쑥스러웠지만 의젓한 태도로 마당을 가로질러 부엌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곱단 할머니가 기동 뒤에 숨어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할머니 앞에 서서 두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여전히 거칠고 투박했지만 돌석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왔습니다. 돌석의 말에 할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손을 빼려 했습니다. 아이고, 왕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천한 종년입니다. 하지만 돌석은 할머니의 손을 놓지 않고 더욱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안 계셨다면 지금의 저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낳아준 어머니 못지않은 분이십니다. 돌석의 진심 어린 말에 곱단 할머니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오열했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장하십니다. 정말 장하십니다. 내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두 사람의 애틋한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과 암행어사, 심지어 최진사까지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칠성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지난 날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곱단 할머니를 부축하여 사랑채의 상석 옆자리에 앉혔습니다. 신분의 귀천을 따지는 당시의 법도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암행어사는 미소를 지으며 이를 묵인했고 최진사도 감히 토를 달지 못했습니다. 암행어사는 마을 잔치를 열 것을 제안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사스러운 날에 술과 고기가 빠질 수 없지 않겠소? 최진사, 곳간을 열어 마을 사람들을 대접하시오. 최진사는 기꺼이 응하며 하인들에게 곳간을 활짝 열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곧이어 마당에는 거대한 솥이 걸리고 돼지를 잡고 떡을 치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펴졌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와 밥 짓는 구수한 냄새가 너티골 전체에 진동했고 마을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최진사택 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평소에는 감히 들어오지도 못하던 소장농들도 오늘만큼은 윗목에 자리를 잡고 앉아 푸짐한 음식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어가자 마당 곳곳에서는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풍물패가 꽹과리와 장구를 치며 흥을 돋우었고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돌석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돌석은 상석에 앉아 마을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차려진 산의 진미보다 모두가 배불리 먹고 웃는 이 풍경이 더 좋았습니다. 암행어사는 돌석에게 술 한 잔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왕자님, 내일 날이 밝는 대로 한양으로 떠나셔야 합니다. 궁궐 생활은 이곳과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힘든 일도 많으시겠지만 오늘 보여주신 그 마음가짐이라면 성군이 되시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돌석은 술잔을 받아들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둥근 달이 휘영청 밝게 떠서 잔치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 달을 보며 신세를 한탄하고 부모님을 그리워했는데 오늘 밤은 전혀 다른 기분으로 달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어사 영감, 제 아버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돌석의 물음에 어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전하께서는 인자하시고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왕자님을 잃어버린 슬픔으로 병환이 깊으십니다. 왕자님을 뵙게 되면 씻은 듯이 나으실 것입니다. 돌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가서 아버님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노라고. 밤이 깊어지자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고 소란스럽던 마당도 서서히 조용해졌습니다. 최진사는 술에 취해 골아떨어졌고 칠성은 행랑채 구석에서 조용히 반성의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잠이 오지 않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단 옷자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낯설었지만 그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외양간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돌보던 누렁이가 여물을 씹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누렁이의 목을 쓰다듬으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누렁아, 나 내일 떠난다. 너도 이제 좋은 주인 만나서 편하게 지내라. 누렁이는 마치 알아듣는 듯 큰 눈망울을 껌뻑이며 돌석의 손을 핥았습니다. 돌석은 자신이 머물던 허름한 방도 들여다보았습니다. 좁고 냄새나는 방이었지만 그곳에는 그의 땀과 눈물 그리고 꿈이 배어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지게와 낫을 보며 그는 지난 시절을 가슴에 묻었습니다. 이제 이 낫 대신 붓을 들고 지게 대신 백성의 짐을 지는 사람이 되어야겠지. 돌석은 방문을 닫고 나오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갔지만 더 이상 시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이제 아무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고 그는 그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돌석이 다시 사랑채로 돌아오자 암행어사가 마루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으십니까? 어사의 물음에 돌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내일이면 이곳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섭섭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어사는 따뜻한 눈빛으로 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구나 변화 앞에서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왕자님은 이미 가장 큰 시련을 이겨내셨습니다. 흙 속에서 진주가 만들어지듯 고난의 시간들이 왕자님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담이 깊도록 이야기를 나누며 내일의 여정을 준비했습니다. 새벽닭이 울기 시작하자 마을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종류의 활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석을 배웅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최진사댁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찐 감자, 옥수수, 집신 등 소박하지만 정성 어린 선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돌석은 한양으로 떠나는 가마에 오르기 전 마을 사람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의 모습은 더 이상 머슴이 아니었지만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여전히 다정하고 따뜻한 올인의 이웃, 돌석이 그대로였습니다. 이제 돌석은 가마에 올라 너티고를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가마꾼들이 가마를 들어 올리자 마을 사람들은 손을 흔들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곱단 할머니는 대문 기둥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돌석에 가는 길을 축복했습니다. 최진사와 칠성도 땅에 엎드려 배웅의 예를 갖췄습니다.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풍물패의 소리가 울려 퍼졌고 돌석을 태운 가마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천천히 마을 어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너티골의 평범했던 머슴 돌석이 이제 나라의 운명을 짊어질 왕자로서 세상 밖으로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너티골의 아침 안개가 걷히고 돌석을 태운 화려한 가마 행렬이 고개를 넘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마을 사람들은 누구 하나 자리를 뜨지 않고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수백 년 동안 마을을 지켜온 느티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작별 인사를 하듯 나뭇잎을 떨구었고 그 아래 모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쉬움과 경이로움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이 파도처럼 일렁했습니다. 돌석이 떠난 자리는 텅 비었지만 그가 남기고 간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온기가 되어 마을 곳곳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곱단 할머니는 행렬이 사라진 고갯마루를 향해 마지막으로 허리를 굽혀 절을 올렸고 그제야 사람들은 긴 꿈에서 깨어난 듯 하나둘씩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편 덜컹거리는 가마 안에서 돌석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산천을 바라보며 만감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무거운 지게를 지고 오르내리던 저 산길을 이제는 비단 방석 위에 앉아 편안히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마꾼들의 힘찬 발소리와 수행원들의 위험 있는 구령소리가 낯설게만 들렸지만 돌석은 흔들리는 가마의 리듬에 몸을 맡기며 서서히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품속에 다시 고이 간직한 옥패를 꺼내 만지작거리며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를 만난다는 설렘과 두려움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구름을 타고 궁궐 담장을 넘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꼬박 걸려 한양 도성에 도착했을 때 돌석은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성문과 웅장한 기와집들의 물결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시골 마을의 초가집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화려함과 수많은 인파가 오가는 거리의 풍경은 그에게 별천지와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가마를 보며 잃어버린 왕자님이 돌아오셨다라고 외치며 길을 비켜주고 환호할 때마다 돌석은 자신이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숭례문을 지나 광화문 앞에 이르자 궁궐의 높디 높은 담벼락이 그를 맞이했고 수많은 신하들이 도열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가마에서 내려 당당하게 궁궐 안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궁궐 깊숙한 곳 강령전에는 병환으로 누워 계신 임금님이 애타게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석이 내관의 안내를 받아 침전으로 들어서자 양냄새가 배어있는 방 안에서 쇠약해진 노인이 몸을 일으키려 애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임금님은 들어오는 청년을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히며 손을 뻗었습니다. 네가 정말 나의 아들이란 말이냐? 임금님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침상 앞으로 다가가 큰 절을 올리고 무릎을 꿇어 임금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거칠고 투박한 손이 임금님의 고운 손과 맞닿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핏줄의 뜨거운 이끌림이 흘렀습니다. 돌석은 품에서 용 문양의 옥패를 꺼내 임금님께 바쳤습니다. 임금님은 옥패를 받아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며 돌석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내 너를 지키지 못해 그 오랜 세월을 흙바닥에서 구르게 했거나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오. 임금님의 통곡에 돌석도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며 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아바마마, 저는 괜찮습니다. 비록 몸은 고단했으나 마음 따뜻한 이들 곁에서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이제라도 이렇게 뵙게 되었으니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부자의 상봉은 침전을 눈물바다로 만들었고 밖에서 대기하던 신하들도 옷소매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왕자로 인정받은 돌석은 이산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고 본격적인 왕실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낫과 호미만 잡았던 손에 붓을 쥐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어려운 한문과 복잡한 예법은 뙤약볕 아래서 밭을 가는 것보다 더 큰 인내심을 요구했습니다. 때로는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 답답함에 한숨을 쉬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너티골에서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단단한 땅을 타서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맺듯이 배움 또한 인내의 땀방울이 필요하다. 돌석은 특유의 끈기와 성실함으로 밤늦도록 책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의 우직한 노력에 까다로운 스승들도 점차 감복하여 칭찬을 아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돌석, 아니 이산 왕자는 궁궐 생활에 적응해가면서도 결코 백성들의 삶을 잊지 않았습니다. 조정회의에서 가뭄대책을 논의할 때 그는 책상머리 행정이 아닌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해결책을 제시하여 대신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저수지의 둑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나 당장은 메마른 논에 물기를 트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또한 관아의 곳간을 열어 굶주린 백성들에게 죽을 쑤어 먹이되 보여주기 시기가 아니라 실제 굶고 있는 이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의 말에는 흙냄새가 배어 있었고 백성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여기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고 병세도 하루가 다르게 호전되었습니다. 한편 왕자가 떠난 너티골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어느 날 한양에서 궁중 물품을 실은 수레들이 줄지어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돈석이 자신을 키워준 곱단 할머니와 마을 사람들에게 보낸 하사품이었습니다. 최고급 비단과 쌀, 그리고 귀한 약재들이 마당에 쌓이자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특히 곱단 할머니에게는 왕자가 직접 쓴 편지와 함께 따뜻한 털옷과 편안한 가마가 전달되었습니다. 편지에는 어머니의 따뜻한 품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라는 구절이 적혀 있었고 할머니는 그 편지를 가슴에 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진사는 돌석이 보낸 선물을 받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을 벌하지 않고 오히려 덕으로 감싸하는 왕자의 마음에 감동하여 그는 자신의 재산을 털어 마을에 서당을 짓고 가난한 이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의 탐욕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마을의 진정한 어른으로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칠성 또한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굳은 일을 도맡아 했으면 돌석이 머물던 외양간역 작은 방을 매일같이 닦고 관리했습니다. 그 방은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왕자님이 머물던 곳이라 불리며 힘들 때마다 찾아와 희망을 얻고 가는 성지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가을이 깊어지면 너티골의 황금들판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게 물결쳤습니다. 사람들은 추수를 하며 돌석에 대한 이야기를 꽃피웠습니다. 이 쌀알이 굵은 것도 다 우리 왕자님이 한양에서 보살펴주신 덕분이야. 마을 아낙네들은 새참을 이고가며 웃음꽃을 피웠고 아이들은 서당에서 글을 읽으며 제2의 돌석이 되기를 꿈꾸었습니다. 왕자가 된 돌석이 정기적으로 보내오는 안부와 지원 덕분에 너티골은 산골 오지에서 가장 살기 좋고 인심 좋은 마을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멸시와 차별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따뜻한 정이 뿌리내렸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밤 궁궐의 경회로에 오른 이산 왕자는 난간에 기대어 밤하늘에 뜬 둥근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용포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너티골의 순박한 청년 그대로였습니다. 달빛은 은은하게 궁궐의 기와지붕을 비추고 멀리 산 너머 어딘가에 있을 고향 마을까지 닿을 듯했습니다. 그는 달림에게 말을 건네듯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진사어른, 그리고 칠성이 형, 모두 편안하신가요? 저는 이곳에서 백성들을 위한 밭을 갈고 있습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그의 옷자락을 흔들었고 마치 고향에서 불어오는 바람인 양 흙내음이 나는 듯했습니다. 같은 시각 너티골의 곱단 할머니도 마루에 앉아 같은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최진사가 보내준 따뜻한 화로가 놓여 있었고 무릎 위에는 돌석이 보낸 비단 주머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도련님, 아니 왕자님, 밥은 잘 드시고 계시는지. 이 늙은이는 도련님 덕분에 호강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달 속에 비친 돌석의 얼굴을 그려보며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백 리 떨어진 것에 있어도 두 사람의 마음은 달빛을 통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 따스한 유대감은 차가운 밤 공기조차 훈훈하게 데워주는 듯 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흑투성이 머슴에서 나라의 어버이가 된 돌석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착한 마음과 성실함은 언젠가 반드시 보답받는다는 믿음이 되어 사람들의 가슴속에 남았습니다. 이산 왕자는 훗날 성군이 되어 백성들을 널리 이롭게 하였고 그가 다스리는 동안 나라는 태평성대를 누렸다고 전해집니다. 너티골 마을 입구에는 훗날 왕자를 기리는 비석이 세워졌는데 그 비석에는 천한 곳에서 귀한 뜻이 피어나다 라는 글귀가 새겨져 오가는 이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바람이 부는 밤이면 너티골의 늙은 느티나무 어뢰에서는 돌석의 이야기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따뜻한 이불 속에 누운 당신,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도 희망을 놓지 마세요. 돌석이 품었던 붉은 주머니 속의 옥패처럼 당신의 가슴 속에도 빛나는 보석이 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밤은 그 희망의 빛을 품고 편안하게 잠드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소란이 잠들고 오직 평화로운 꿈만이 당신의 곁을 지킬 것입니다. 자, 이제 등불을 끄고 눈을 감을 시간입니다. 산골 마을의 맑은 물소리와 바람소리가 자장가가 되어 당신의 귓가에 머물 것입니다. 돌석이 누렁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잠들었던 그 평온한 밤처럼 당신에게도 근심 없는 깊은 잠이 찾아오기를. 잘 자요.